네. 아버지 젊고 잘생기고 엄마는 좀 나이 많고 그 외동아들이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자랐을 것 같은데 별로 그러지 않았다. 라는 것이 적어도 작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뚜르게네프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살았고 근데 이제 이 전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어머니 영지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갔다가 또 시골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아 그때 그 농노 여성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사생아인데 딸이에요. 이름은 폴리나고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건 뭐니? 뚜르게네프는 어쨌거나 걔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도덕을 가지고 성모로를 가지고서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제 19세기 농노제가 있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지금 조선시대 일인 거잖아요. 귀족이 이러저런 일이 있으면은 그럼 거의 열애와 묻히기도 쉬운 거고 이런데 어쨌거나 뚜르게네프는 그 아이를 걷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결혼도 시키든가 그래요. 자, 요게 몇 년도냐면 1842년입니다. 자, 이게 몇 살 때입니까? 24살 때인가 그렇죠. 그렇고 페테르부르크를 갔는데 페테르부르크에 이탈리아 가수가 와요. 프랑스인지 이탈리아인지 이탈리아 가수였을 거예요. 왔는데 이름이 폴린 비아르도입니다. 근데 그녀를 보고 반했던 것 같은데 요게 1843년 그러니까 25살인데 두 사람이 그래서 진짜 뭐 옛날에 그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그 애매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폴린 비아르도는 또 그녀대로 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되게 좀 여러 명 낳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는 뚜르게네프의 아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애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그녀는 이혼하지 않았고 그와 동시에 뚜르게네프가 죽을 때까지 뚜르게네프 옆에 있습니다. 뚜르게네프가 마지막에 암으로 죽게 되는데 척수암으로 원바람은 척수암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 아무튼 이제 그 척추암으로 이제 척추 골수암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그의 임종을 지킨 것도 역시나 폴린 비아르도였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둘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다는 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나 뭐 보바르 이런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그 문학사에 이런 식의 연인들이 몇 커플이 있는데 발자크 같은 경우에도 한스카 부인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막 죽고 못 살 때는 막 파리에서 우크라이나로 갔나 우크라이나에서 파리로 갔나 막 난리를 치고 이랬는데 어쨌거나 발자크가 죽을 때 한스카는 그 옆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한스카 부인은 그 문학적으로 그의 연인으로 남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한 거죠. 그런 자료 같은 걸 버리지 않고 열심히 관리하고 이렇게.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폴린 비아르도는 그냥 사람으로서의 뚜르게네프를 되게 좋아했던 걸로 이제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농노가 낳은 그 딸 있잖아요. 그 딸을 또 일정 기간인가는 비아르도 부인이 키워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우아하고 세련된 삼각관계. 보통의 사람들은 상당히 유지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이제 삼각관계를 평생을 이제 유지를 했는데 뚜르게네프식의 이제 그 서정주의와 낭만주의 다라고 이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사랑의 테마를 우리가 생각을 해도 확실히 도스옙스키나 톨스토이하고는 되게 다르다. 톨스토이는 무조건 생활이 전제가 돼야 돼요. 좋아하면 청혼할지 말지.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여자를 좋아해버린 거예요. 안나 까레니나에서 브론스키가. 그 경우에도 똑같아요. 사랑은 사랑인데 그럼 난 저 여자 결혼해야 되는데 이미 결혼한 여자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여자가. 그 다음에 이제 첫 결혼해서 남편이 있으니까 걔를 내가 데려올지 아니면 저쪽에 남겨둘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생활 밀착형 사랑, 사회적인 사랑 이제 그렇게 되고요. 톨스토이는 도스옙스키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완전히 격정적이고 다 미쳐 날뛰는 경천동지할 이제 그런 사랑인데 새 작가가 사랑을 다루는 모습도 되게 다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뚜르게네프가 너무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좀 거시기한데 그 아까 말씀드린 첫사랑이 그런 어떤 중고생의 감성에는 되게 잘 맞는다. 근데 이제 나이 들고 나서 보면은 아 이것은 그냥 지나이다의 그냥 그런 변덕이었을 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도스옙스키의 백치 이런 거를 우리가 연애 소설로 읽으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나사샤 필리포브나 이제 이런 여성은 전형적인 이제 팟달인 거죠. 이 정도는 돼야지 사랑의 서사도 가능하고 뭐 남자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제 뚜르게네프로 오면
뚜르게네프의 인생에서 꼭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유럽입니다. 뚜르게네프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제 유럽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나가서는 나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다 해서 그렇게 이제 대접을 받았어요. 이제 뚜르게네프 옆에 로댕이라든지 조각가, 그 다음에 쇼팽, 다 아시는, 그 다음에 쇼팽하고 일정 부분 사귀기도 했던 조르주 상드, 그다음 알프레드 드미스의 또 애인이기도 했고요. 그 세기야의 고백이라고 알프레드 드미스의 되게 자서전적인 소설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또 여주가 상드를 사실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쿠르 형제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요 이름을 딴 상이 공쿠르 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밀 졸라, 뭐 나나나 목로 주점 이런 거, 제르미날 이런 거 많이 썼죠. 자연주의 소설. 그 다음에 이제 알퐁스 도데. 알퐁스 도데는 요즘은 여러분 안 읽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교과서 작가입니다. 마지막 수업, 뭐 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플로베르, 보바리 부인의 플로베르, 헨리 제임스, 나사의 회전 이런 것은 데이지 밀러 뭐 이런 거, 워싱턴 스퀘어 이런 것은 헨리 제임스 해서 아무튼 이제 당대 그 유럽의 비단 작가가 아니라 온갖 예술가들하고 이제 이렇게 막 뚜르게네프가 이렇게 어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 어릴 때 대학 때 그 신림동에 비디오 방이 있던 시절에 뭐 정말 비디오를 많이 이것저것 뽑아 보던 시절인데 쇼팽의 푸른 노트인가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거든요. 감독도 뭐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 다 나와요. 상두도 나오고 쇼팽도 나오고 막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이제 19세기 그런 유럽의 예술가 지식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노는 거죠. 예술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이렇게 노는데 거기에 뚜르게네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톨스토이는 툴라에서 열심히 땅 파고 있었고 도스토옙스키는 말 그대로 시베리아에서 썩고 있었고 아니면 막 가난한 막 그런 지하실에서 막 머리 쥐어뜯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뚜르게네프는 저렇게 살았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그때 영화 보면서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럽에 있다 보니까 중요한 역사적 사건도 전부 유럽에서 겪게 됩니다. 1848년 파리 혁명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리 바게트가 아니고 파리 바리케이드. 자, 그 다음에 이제 1861년에 농노 해방이 있게 되는데요. 이 소식도 뚜르게네프는 파리에서 접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 뚜르게네프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사상적으로 러시아에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했던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하듯이 러시아도 그런 대립구도가 되게 컸었는데, 그걸 러시아식으로 표현하면은 슬라브주의냐 서유럽주의냐입니다. 슬라브주의는 우파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보수골통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서유럽주의는 이건 좌파라고 보면 되니까 이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빨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폄하하면 나쁘게 서로 말을 하면은. 근데 이제 뚜르게네프는 굳이 말하자면 이 보수 슬라브 쪽이 아니라 이쪽에 이제 서유럽주의 서구파 이제 쪽인데 워낙에 사람이 성격 자체가 이렇게 막 맺고 끊는 게 딱 분명하다거나 이렇게 호호가 아주 분명하다라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이제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워낙에 이제 온화한 이런 성격이어서 중도 좌파 이 약간 진보적 성향을 지녔지만 온건한 중도 좌파 요 정도 강남 좌파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읽을 이제 아버지와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기서 바자로프가 잡계급 그러니까 저게 좌파 쪽에 들어가는데 작가는 그 편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설이 아주 이렇게 감동적으로 쓰여지기는 좀 힘든 거죠. 적어도 그 바자로프 입장에서 쓰자면.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은 작가가 잡계급이에요. 그리고 죄와벌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잡계급이에요. 자기 얘기를 쓰니까. 작가는 자기가 가장 잘 쓸 수 있고 가장 애착이 가는 얘기를 쓸 때 가장 빛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두께도 이제 차이가 많이 나고 그거는 이제 달리 말하면 작가로서는 할 얘기가 딴 데 있었다는 거죠. 작계급 얘기, 니힐리스트 얘기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라는 건데 그게 뭘까요? 근데 뚜르게네프가 전반적으로 자기 문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결코 민중을 위해 쓰지 않았다. 사냥꾼의 수기에서 아버지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가 속한 계급의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귀족을 위해서 이제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귀족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뚜르게네프가 이렇게 그 형상을 우리가 이제 꼽아서 보면은 제가 아까 잉여인간하고 그 니힐리스트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상적인 대목에 대해서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따로 제가 아까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 잉여인간이라는 게 낭만주의계 레르몬토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는 이제 소설을 썼는데 그 제가 연구서에는 한 챕터 썼고 소설도 번역을 했었는데 도저히 이제 그 커리큘럼에 넣을 만한 주수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빼고 있는데 간단히 잉여인간이 뭐냐 하면은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소명을 갖고 있고 능력도 갖고 있고 이런데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어떤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괴감도 되게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스스로도 되게 자기가 싫어. 막 우울하고 막 환멸을 느끼고 제가 그냥 막 말하는데 이런 우울과 환멸 이런 게 이제 후기 낭만주의의 정서인 거죠. 권태 이런 거 따분하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대부분 다 도망가기도 하고 도피, 도주 하기도 하고 이제 자살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탕하게 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게 이제 낭만주의 기에서 40년대를 거쳐 3, 40년대를 이제 거쳐가지고 60년대에 오면은 이제 어떤 형상을 띠는가 그거를 이제 뚜르게네프가 많이 그리는 거죠. 5, 60년대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자 나도 이제 잉여 인간이다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문학적 전범으로 가져오는 캐릭터가 햄릿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되게 가짜는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품 제목이 시그롭스키 군의 햄릿 뭐 이래요. 이것도 스토리가 되게 시답잖은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아우 당신은 내 이름도 알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저는 특이한데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당신은 저를 시그롭스키 군의 햄릿이라고 불러줘요. 뭐 점점점 이러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 자체는 그 앞서 그 라브레츠키 제가 이거 귀족의 둥지하고 비슷한데 이제 대학에서 이러저런 활동을 했고 이런 지식인이 나오고 3년간 베를린에 갔었고 거기서 또 독일 여자를 사랑했고 또 귀국했고 뭐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죽었고 뭐 이런 식의 그렇게 재미있지 않은 그런 이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잉여인간의 일기 이런 제목의 이제 소설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이것도 32살에 썼네요. 50년에 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소설은 이제 1849년에 썼는데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그런 러브 스토리입니다. 삼각관계거든요. 출카뚜린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자기도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정말 뼛속까지 잉여인간이야. 난 아무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시골에 어느 도시에 이렇게 머물면서 6개월을 머무면서 어느 이제 귀족집을 드나들게 되는데 그 집 딸 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귀족의 둥지에서도 또 여주인공의 이름이 리자였는데요. 뚜르게네프의 소설은 바깥이 되게 많아요. 이런 영지, 자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쁘고 막 이런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면 되게 보기가 좋거든요. 귀족의 둥지도 제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돼요. 배경음악도 이제 되게 좋았고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비슷한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 귀족의 둥지에서 라브레츠키는 리자의 사랑을 받는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리자는 이 출가뚜린을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25살의 청년 공작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제 리자는 이 공작한테 이제 끌려가지고 이 공작하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또 여기서 이제 서로 질투가 질투 때문에 또 결투를 하게 되고 그 아버지와 아들에도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공작한테 부상을 입히지만은 공작은 또 멋지게 이렇게 허공에다 빵 쏩니다. 이것도 이제 러시아 소설이나 다른 낭만주의 소설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심지어 너를 결투의 적수로조차도 여기지 않아 이래가지고 그 뿌시킨의 글발에도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여유가 또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버찌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버찌 씨를 이제 뱉는 거죠. 하나도 나는 두려울 게 없어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젊은 애들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도 이제 비슷해요. 여기 이제 그 젊은 공작이 약간 그런 시니컬한 그런 약간 그 냉소적 낭만주의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인물인데 문제는 이 공작은 또 이 리자를 별로 안 좋아했는지 확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리자는 이제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출가뚜리는 이제라도 리자가 나한테 마음을 주면은 리자의 사랑을 뭐라 해야 되나 받아들이면서 결혼할 생각이 있는데 이 리자는 얘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립니다. 그 다른 남자는 그 결투할 때 공작의 이제 결투 입회인이기도 했던 이제 그런 하급 관리였는데 그렇게 이제 되고 나니까 나는 뭐야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녕 나는 잉여인간이 아니란 말인가. 쭉쭉 가서 나는 뭐하러 여기에 끼어들었단 말인가. 달구지의 멍청한 5번째 바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식의 이제 자괴감 이런 게 이제 가득합니다.